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코퍼릿 이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코퍼릿 이슈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형태가 있고 그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기업에 계신 분이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좀 몸소 체험하셔서 잘 아실 텐데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에는 개인 기업과 개인이 모여서 만든 기업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은 프로프라이어터십 또는 소울 트레이더라고 부르는 개인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개인이 모여서 만든 파트너십과 리미티드 컴퍼니 두 가지 회사의 형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상법상 회사인 한명회사, 합자회사, 개인 기업 말고 둘 이상 모인 기업 같은 경우에 한명 합자,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러한 형태가 존재를 하고 상법상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부터 해산 청산까지 이러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CFA 커리큘럼에서는 어떤 기업의 형태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특히 이 코퍼릿 이슈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코퍼릿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커리큘럼북에 있는 기업 형태는 아마도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철저히 이해를 해주시면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소울 트레이더, 소울 프로프라이어터십 개인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파트너십, 세 번째는 리미티드 컴퍼니라고 해서 어떤 유한 회사라고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상법상 규정하는 유한 회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5페이지인데요. 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 개인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오너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오너가 자금을 투자를 하고 그 자금이 투자된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청구권, 클레임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unlimited liability, 모든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교재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텍스가 그 오너의 퍼스널 레벨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자면 unlimited liability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패스스루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책임의 어떤 유한이냐 무한, 그리고 세금이 그 개인까지 가서 개인 단계에서 부과될 건지 아니면 그 운영하는 비즈니스에서 부과되고 배당을 통해서 개인이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이익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내는 더블 텍세이션, 이중과세를 할 거냐, 그 두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별로 각각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코퍼릿 이슈에 해당하는 코퍼레이션은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고 패스스루가 아닌 더블 텍세이션이 일어난다. 그러한 점이 어떤 코퍼릿 이슈의 특징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뒷부분에서 상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한 책임과 패스스루 두 가지 종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에는
제너럴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 그다음에 LLP, 뭐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상법하고 좀 대칭을 해본다면 제너럴 파트너십은 어떤 한명 회사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합자 회사, 그리고 여기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이라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직 국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는 1인 기업 때 2인 이상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인데 어떤 비즈니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너럴 파트너십이 존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런 파트너십들은 기본적으로는 교재 4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즉 어떤 계약서, 협약서를 맺어서 파트너 간의 어떤 관계를 규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파트너십 어그리먼트가 존재를 하고요. 이런 파트너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티클 오브 인코퍼레이션 정관이라는 형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차차 배우시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 어그리먼트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관계를 규정을 하게 돼 있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회사의 정관을 통해서 어떤 영업에 관한 것과 재무에 관한 것, 그리고 주주 이사회, 뭐 임원, 뭐 등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5페이지, 46페이지에서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트너십 어그리먼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그리먼트는 뭐 형태는 구두나 문서나 상관없이 다 작성되어 있다. 구두, 문서, 어떤 작성 형태와 상관없이 어그리먼트는 유효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 특히 GP, 제너럴 파트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제 소울 트레이더와 마찬가지로 언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무한 책임을 지고요. 패스스루, 어떤 세금을 지불하는 것도 패스스루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너럴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트너들이 GP, 무한 책임 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뭐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 사원, 이런 사원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런 사원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사원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떤 투자자, 오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트너들이 제너럴 파트너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너럴 파트너는 언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무한 책임을 진다. 거기 반해서 LP는 GP와 LP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GP와 LP, 무한 책임을 지는 GP와 유한 책임을 지는 LP. 말 그대로 제너럴 파트너와 리미티드 파트너,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한국어를 이렇게 1대1로 매칭해서 외우시기보다는 말 그대로 영어가 표현하는 그대로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상법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일단 저희 CFA 레벨 1에서는 이 영어 텍스트가 주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아시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GP와 제너럴 파트너십은 GP로만 이루어지고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GP와 LP로 이루어진다. 그 부분이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단부에 보시면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두 레벨의 파트너로 이루어지는데 제네럴 파트너는 언리미티드 라이애빌리티 그리고 리미티드 파트너는 리미티드 라이애빌리티를 진다. 즉 GP는 뭐 운영을 하는 대신에 어떤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LP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데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단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파트너십들은 파트너십 어그리먼트에 따라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파트너 간의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한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쭉 보시면 똑같이 이 세금도 패스 수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설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어떤 파트너십이 LLP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LLP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두 번째 그 문단의 끝부분에 LLP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GP가 필요하지 않고 GP가 not required라고 되어 있죠. 모두 LP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LLP 이렇게 쓰여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뭐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등의 프로페셔널 서비스들이 이런 LLP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거는 어떤 여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어떤 GP는 무한 책임을 지고 LP는 유한 책임을 지니까 어떤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LP 형태로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트너의 수에 제한이 있고 어떤 파트너들이 이제 에쿼티 인베스트먼트, 즉 지분 투자, 자기 지분을 내는데 제한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변호사, 특히 뭐 법무법인, 한국에도 회계법인 이런 데들 있으면 그런 파트너 승진해서 파트너가 되는데 보통 파트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월급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요? 명목은 파트너인데 정해진 보수만 받는 고정급과 성과급을 가져가는 파트너가 있는 반면에 에쿼티 파트너라고 해서 어떤 그 비즈니스에 지분이 있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그런 얘기들 같은 것도 나오고요. 뭐 실생활에서도 뭐 경험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특히 프로페셔널 서비스 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파트너보다 에쿼티 파트너로 승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뭐 특히 로펌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승진을 해서 뭐 너한테 에쿼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승진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뭐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츠라는 재밌는 그런 뭐 변호사 세계를 그린 어떤 드라마인데요. 그런데 보셔도 이제 거기 주인공이 승진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에쿼티 파트너로 이름을 달고 뭐 법무법인의 이름을 달고 이제 에쿼티 파트너까지 참여해 주냐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실생활하고 굉장히 좀 실생활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뭐 상식선에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개인기업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미티드 컴퍼니, 뭐 유한회사, 뭐 이제 상법상 유한회사랑은 조금 틀리지만 어떤 리미티드 컴퍼니, 유한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유한회사라는 명칭보다 리미티드 컴퍼니라는 말로 명칭을 기억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46페이지 중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미티드 컴퍼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조금 불명확하게 쓰여진 것 같은데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미티드 컴퍼니, 사족을 좀 들자면 저희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미국 공인회계사 USCPA, AICPA를 공부할 때 요런 거기에서 비즈니스 로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특히 뭐 텍스까지도 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족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리미티드 컴퍼니에는 프라이빗 리미티드 컴퍼니와 퍼블릭 리미티드 컴퍼니가 있다. 그래서 프라이빗 리미티드 컴퍼니는 다른 말로 LLC,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퍼블릭 리미티드 컴퍼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코퍼레이션, 회사, 주식회사의 형태로 불린다. 이 주식회사가 코퍼레이트 이슈어다.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중간에 슈에저 노트 중간을 보시면 이쪽 이 리미티드 컴퍼니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요 앞에 특징과 틀리게 말 그대로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를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원이든 주주 간에 모두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를 진다. 리미티드라는 말이죠. 리미티드. 그래서 그러한 유한 책임을 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LLC 자체가 한국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라는 형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내에서도 최근에 도입이 돼서 어떤 스타트업들 관련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이런 LLC 형태로 기업을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LC 형태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조금 불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저기 46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이제 퍼블릭 리미티드 컴퍼니와 프라이빗 리미티드 컴퍼니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리미티드 컴퍼니는 이제 제한된 종류의 어떤 쉐어홀더, 주주가 존재를 하고 그 주주를 그 주식, 쉐어홀더가 가진 주식을 양수도하는데 제한을 가한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위의 회사와 이 밑의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어떤 주식 양수도의 그런 주식이든 지분, 주식의 형태가 아니면 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분이 주식화, 어떤 증권화 형태가 된 게 주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떤 그러한 지분 또는 주식의 어떤 양수도가 자유롭고 자유롭지 않은 것들의 차이가 어떤 코퍼레이션과 코퍼레이션 아닌 회사들을 어떤 분류하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퍼레이트 이슈어, 즉 코퍼레이트 이슈어에 대해서,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그런 양수도의 어떤 자유로움이 코퍼레이션과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 형태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그 하단부에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윗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쉐어홀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세분화된 증권들을 쪼개서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주주들이 이런 파트너십이나 LLC에 비해서 굉장히 LP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굉장히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보팅 라이트가 있음에도 이제 그 비즈니스의 오퍼레이션을 직접 어떤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쉐어홀더가 BOD,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보드 오브 디렉터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오브 디렉터 어떤 이사회를 선임을 해서 그 보통 주주가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습니다. 그럼 이사들이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구성된 이사에서 기업의 임원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리걸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임원을 뽑게 되면 임원들이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이제 결산을 지나면 이사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이 주총으로 넘어가서 다시 결의를 하고 다시 또 비즈니스가 시작되고 그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BOD의 역할을 통해서 매니저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서도 좀 언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떤 대리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대리인 문제로부터 대리인 코스트, 에이전시 프로블럼, 에이전시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특징으로 하나를 든 것이 이제 오너와 매니저 간의 분리,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너, 쉐어홀더와 그리고 매니저가 분리가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쉐어홀더가 BOD를 뽑고 BOD는 매니저를 뽑게 됩니다. 매니저 또는 매니지먼트, 시니어 매니지먼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가게 되는데 BOD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플로우로 가지만 결국은 쉐어홀더, 오너와 매니지먼트 간의 분리,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 부분이 지금 교재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에저 교재가 물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이 축약되어 있고 이제 그 외국 수험서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굉장히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내용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조금 이제 학습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하실 수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학습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주와 오너와 매니저 간의 분리가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 앞에 회사와 마찬가지로 리미티드 라이어 똑같이 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날려 그 회사가 파산을 하든 어떻든 간에 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의 설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퍼레이션이 코퍼레이트 이슈어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 비상장 주식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회사가 있다. 그래서 리스팅된 게 이쪽이고요. 이쪽은 리스팅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corporate issuer, 이 코퍼레이션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막 윗부분, 아랫부분 교재에는 막 좀 혼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적인 실체다. 그래서 뭐 국내 상법 배우시는 분도 상법이나 민법 배우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에게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한국어라서 적지는 않는데요. 사람에게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법인도 사람인데 그 법인에게 법인격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학설들도 사실 존재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인정하나 안 하냐, 뭐 그런 여부를 가지고 뭐 학설적인 다툼도 있고 뭐 판례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우려는 이 CFA 과정에서는 이 법인은 리걸 엔티티다, 법인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아이덴티티를 리걸 아이덴티티, 즉 법적인 인격, 뭐 인격이라고 해야 될게 뭐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걸 아이덴티티를 가진 어떤 리걸 엔티티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그 46페이지 보시면 리걸 아이덴티티를 가진 리걸 엔티티다, 뭐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다양한 회사의 설립 목적부터 해서 어떤 사업 목적, 뭐 사업 목적, 그 다음에 어떤 발행 주식수, 그 다음에 다양한 주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사 선임, 감사 선임, 그 다음에 뭐 회사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감사 선임하고 기타 등등 회사의 어떤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죠. 뭐 AI, 흔히 말하는 AI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런 정관을 통해서 어떤 법인격, 법적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오너, 쉐어홀더의 라이어빌리티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 책임을 지는 그런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너가 BOD를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선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오너와 매니저 간에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BOD가 이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조금 좀 기업 생활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BOD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임원을, 매니지먼트를 선임을 하죠. 근데 뭐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뭐 CEO를 비롯해서 SO, 뭐 CFO, 마케팅 오피서 등등의 어떤 임원을 BOD에서 C레벨이라고 하죠. 이제 국내에서는 C레벨, 원래 명칭은 C-수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C레벨의 어떤 임원들을 뭐 임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BOD가 좀 독립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서 이런 식으로도 하지만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사가 경영진까지 겸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사회의 독립성 역할이 잘 작동을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사회는 어떤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어떤 사내 이사가 있고요. 인사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디펜던트, 독립이사, 사회이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사들이 기능을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경영을 관리, 감독,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는 어떤 경영진에 대해서 이사회가 소집이 돼서 막 해고도 하고 이러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이제 사내 이사와 어떤 임원, 경영진을 겸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서 조금 경제 규모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있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주인에 해당하는 오너, 쉐어홀더와 에이전트,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영진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프로블럼 때문에 생기는 게 에이전시 코스트, 대리인 비용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상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텍세이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텍세이션이 일어난다. 그리고 코퍼레이션 이전은 모두 패스스루다. 더블 텍세이션이 이중 과세죠. 더블 텍세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지불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로스 마진이죠. 그로스 마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G&A 판관비를 빼게 되면 이렇게 EBIT 영업이익이 되고요. 영업이익에서 여기가 인터리스트죠.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입니다. 그래서 인터리스트를 빼게 되면 I죠. 이 BT가 됩니다. 텍스 전 법인세, 코퍼레이트 텍스를 내면 드디어 EAT, Earnings After Tax가 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et Income, 당기순이익, 이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당기순이익이 보통 12월 말까지 결산을 거쳐서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것을 이사회에 올려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연말에 이제 배당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뭐 배당하겠다. 그러면 배당까지 확정이 돼서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순이익에서 재무제표 결산이 어느 정도 결산된 재무제표 숫자에 따라서 배당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배당을 이제 주주한테 디비던드 어떤 배당의 형태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쉐어홀더한테 받게 되는 거죠. 쉐어홀더, 주주가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어떤 매출부터 쭉 일어나는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까지 금액이 가는 거죠. 벌어들인 돈이. 그런데 이제 더블 텍세이션의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한번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그리고 두 번째,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어떤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텍세이션, 이중과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업 코퍼레이트 이슈, 코퍼레이션에게 발생하는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예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수리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이게 이러한 효과가 있다. 그런 세금 효과가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특징이 그런 external financing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파이낸싱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봤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솔 프로프라이어터십, 파트너십, 그 다음에 여기 LLC까지는 이 회사까지는 그 외부 파이낸싱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부분 투자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파트너들이 십시일반에서 투자한다든지 개인이 투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퍼레이션은 어떤 주식, 어떤 증권화를 지분의 증권화 과정을 거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에코티 파이낸싱을 하거나 뎨 파이낸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익스터널 파이낸싱 이슈 에코티를 하든 이슈 뎨을 한다는 의미에서 코퍼레이트 이슈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회사들은 투자가 받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지분 형태로 투자를 하고요.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는 거죠. 아니면 주로 뱅크론 같은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 시장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보통 설명을 드리자면 머니 마켓이라는 게 있고요. 캐피탈 마켓. 그래서 머니라고 하는 것은 단기 자금입니다. 이 캐피탈은 건 장기 자금. 그래서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뭐 한머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머니라는 게 어떤 단기 투기성 자금을 한머니라고 부르는데요. 한머니. 그래서 보통 이전의 회사들은 캐피탈 마켓 그 뭐 장기로 말할 수 있지만 여하튼 캐피탈 마켓을 이용을 하기가 힘들어서 주로 간접 금융인 여기 직접 금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인 이 캐피탈 마켓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간접 금융인 은행, 제도권 은행 같은 데서 자금을 차입해서 데파이낸싱 하는데 이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피탈 마켓에 나가서 본드, 이슈 본드죠. 그래서 어떤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이 코퍼레이션은 위의 기업들과 틀리게 굉장히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코퍼레이트 이슈어라는 말을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번 시간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설명드린 그 코퍼레이트 이슈어 중에서 그 상장 그리고 비상장 어떤 코퍼레이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